발표하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한번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버넌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어떤 통념이랄까 이런 것하고 오늘 여기에서 지금 발표자들이 한 내용에 기초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다른 것처럼 좀 더 이렇게 내용을 파헤치는 식으로 하는 이런 전문적인 개념의 교회 가버넌스하고 그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우리 발표자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발표자 여기 패널에 참석하신 분이 두 분이니까 먼저 한번 정재훈 교수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김경수 대표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려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교계에서 거버넌스란 말을 쓴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다 이렇게 리서치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ESG 경영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적용된다든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버넌스는 사실 이제 찾아보시면 아주 일관된 정리된 견해는 있지 않고요.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라든지 시민사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과거에 이제 정부가 통치, 거버먼트라고 해서 통치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 시대에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협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일반 의사결정을 얘기할 때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정한 의사결정이 된다. 이런 의도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한 교계에서는 딱히 이게 어떤 정리된 의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얘기할 때도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좀 거버넌스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 대표님이 더 전문가시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워크숍 할 때 첫 번째 참가자들한테 이거를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써내는 걸 보면 협치라고 써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의사결정 과정, 시스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는데 일반 여러분 정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가버넌스를 얘기할 때 정부 차원에서의 가버넌스는 협치죠, 협치. 왜냐하면 정부와 이제 지방 여러 민간 단체 또 기업들과 같이 협치하는 걸 해서 협치의 개념이고 기업에서 얘기하는 가버넌스는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내년부터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이 가버넌스 기업에서 가버넌스 지표 인덱싱을 해서 그걸 이제 기업 평가에다가 반영을 하거든요. 이제 공식화됩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세 번째는 이게 정부 기업이 그렇고요. 세 번째 비영리 단체 이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비영리 단체에서의 가버넌스는 가버넌스 리더십입니다. 이제 거기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리더들이.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되게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영적 리더십이라는 단어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국엔 가버넌스 리더십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리더십을 갖고 이 교회를 운영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가버넌스가 어떤 리더십 차원에서 저는 이해되어 전다고 그게 공통적인 거고 차이점 이제 정부, 기업, 우리 비영리 단체 이렇게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익한 구별이네. 두 질문이 서로 통하는 것 같은데 부교역자가 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조사 대상이 아닌지요? 목회팀이란 뭔가 거기에 부교역자, 평신도 사역자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마 역시 또 두 분이 다 관련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또 정 교수님 먼저 한번 그 부교육자가 결정구에 참여하는 것이 조사 대상인지 어떤지, 또 김경수 대표께서는 실제로 이제 주로 담임 목사들만 했으니까 어떤 견해를 가지신지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이 질문이 교회에서 실제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부교육자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조사할 때 포함이 되느냐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배경도 있어서 제가 뭐 딱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부교육자, 부목사님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뭐 당회든 장로회든.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들 안 들어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뭐 교회가 공동체라고 했을 때 부교육자도 중요한 의사 그 결정자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할 때 이제 담임 목사만 했던 이유는 그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일부 담임 목사 개인의 의견이나 뭐 인식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의 현재 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데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뭐 부목사님에게 또 물어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 교회의 실태는 뭐 그냥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교육자들 조사 대상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희를 가지고 배제한 것은 아니고 그냥 실태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담임 목사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들에게도 비슷한 질문 계속했지만 장로님들은 다 당회만 염두에 두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보기 위해서 통계에서도 담임 목사님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이 조사를 이제 잘 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부목사님들 배제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인터뷰한 교회들 대부분 이제 요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좀 가끔 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교육자나 이제 목회팀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목회자와 생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있는데 큰 교회일수록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목회팀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사실 중소규모 교회에서는 목회팀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누가 이제 아까 이게 목회팀 중심이냐 아니면 당회 운영위원회 중심이냐라고 할 때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실제 의사 결정을 하는 그룹과 그다음에 실행하는 그룹, 그러니까 실행 그룹을 목회팀이라고 보는 거죠. 그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그 좀 건강한 교회들은 보니까 평신도들도 목회팀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사실 그 목회팀이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목양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양회에 목회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볼 때는 그냥 역할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룹, 그 다음에 실행하는 그룹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직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계속 아마 김경수 대표님이 답변을 하시면 좋을 거거든요. 이 질문이 거버넌스 평가 제도를 갖춘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하시며 한 곳만 외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단의 교회인지 외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데 이제 교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책이나 철학의 문제인 거죠. 그 고신교단이에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번에 고신교단 그 교회가 2군데 참여를 했는데 제가 놀란 거는 고신교단이 더 개혁적이에요. 다른 교단들보다. 그리고 그 지금 말씀드린 한 교회가 그 매년 외부에서 그 평가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대상 교회들의 규모와 연령을 고려해 넣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양적 조사에서는 이걸 다 참조해가지고 다 했죠. 그러면은 자연히 이건 이제 인터뷰하신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교회 고려에 과연 넣으셨는지 한번 또 그걸 처음부터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려한 거는 이 교회가 과연 그 가버넌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또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봤고요. 이제 그거를 하고 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그 기관에 이제 에스크해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한 건데 그 완벽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들만 했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장로님이나 평신도 리더를 또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요번 결과하고 좀 비교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통계조사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앞에 그 응답자 특성에 보면 이제 규모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편의 추출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안배가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작은 교회, 큰 교회 사정은 다릅니다. 특히 작은 교회는 이제 장로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여기에 응답은 어느 정도 장로회가 구성된 교회의 응답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작은 교회에는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잘 구성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정도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냥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한 분은 오늘 저희 진행된 세미나가 대체로 이제 그 질문하신 분 아니면 카멘트 하신 분의 그런 것과도 연구 결과에 거의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서 꼭 뭐 질문 형식은 아니지만 교회의 건강한 거버넌스 구조가 자리 잡지 못하는 원인이 한국 교회 내에 계승 서열화된 유교적 문화 뭐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닐까. 이분의 추측 그 제안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뭐 그렇게 방안을 얘기해 달라고 이분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코멘트 하셨는데 아니 송 교수님께서 더 잘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제기는 제가 동의하고요. 아니고 뭐 저는 뭐 100%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한국 교회는 이런 그 직분 제도를 우리가 말로는 이제 은사의 직분, 섬기는 직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되게 위계 질서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저에게 이제 통계조사하면 교회 직분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귀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목사님들 학생 대부분 목사님들이거든요. 목사님들 설문 구성할 때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 다음은 뭐죠? 그럼 평신도 하시거든요. 평신도는 평사원 같은 거예요. 직급이 없는 말단 교인이 평신도인 거예요. 물론 이제 평신도 용어 자체에 대한 이제 논쟁도 있습니다만 목사님들 생각에도 이게 하나의 위계질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3040 젊은 세대가 교회 직분을 기피하거나 그런 이유도 그 속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더하면 이제 군대 문화도 있겠죠. 남자들 다 지금 교회 의사결정은 다 남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유교 전통 플러스 군대 문화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그 견고한 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 교수님께서 혹시 해안이 있으신지. 그래서 뭐 저도 무슨 해결책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 대부분의 그 우리보다 이제 오래된 서양 교회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뭐 목사와 장로가 뭐 같으냐 다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목사, 장로, 집사 만약에 보통 이 세 가지를 이제 뭐 항존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런 측분들은 위계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은 독립적인 거고 각각은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그 직분을 임명을 받든지 아니면 뭐 교인들을 투표해서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집사의 은사가 있으면은 평생 집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장로보다 자기가 못했다고 그래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목사도 그런 거 심어질 그 이유도 없고 목사도 마찬가지로 보통 장로교에서는 치리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일반 장로보다 자기가 높은 것이 아니고, 장로가 이제 기분 나쁘면 신학교 가가지고 자기도 올라가가지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뭐 말씀드린 서리 집사, 서리만 맞는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장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다가 어디 중간에 스탑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이제 굴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한 45, 50 넘어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했는데 장로가 안 되면은 그 굴욕감을 잘 건지질 못해요. 일반 교인들도 딱 벌써 집사나 장로를 해가지고 그 편을 갈라가지고 장로는 되게 이제 높은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돼요. 이 프로모션으로 생각하는 그게 이제 직분 간의 그 위계 질서를 잘못, 이게 뭐 유교적인 그런 거죠. 입신양명 그 개념을 이렇게 볼 때. 근데 이것이 서양 교회도 있는데 한국은 훨씬 이게 심해요. 게다가 이제 호칭 문화가 이 토착하고 우리는 계속 호칭으로 사람들을 부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가 호칭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서양 사람들은 친해져 가지고 막 스맷 뭐 이렇게 부르면은 괜찮지만 우리는 죽으나 사는 호칭이잖아요. 예. 교회 딱 가면은 이제 예. 묘비에도 그렇고 예. 집사로 죽었다고 뭐 이렇게 돼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 호칭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겹쳐져 가지고 엄청나게 힘든데 하여튼 그래도 쉬운 해결책은 없겠지만 제일 먼저는 일단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프랙티스를 하고 꾹 찌르면 벌써 이건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흉어물 없이 직분 없는 사람하고도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내가 설교를 하고 넌 듣는 입장이니까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고 다 성령님 우리 각자 안에 살아있고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이런 평등의식이 그 목사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자기가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지만 자기가 자유롭고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장로님들에게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제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일단 방향을 제시하려면 저는 옳게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친 사람이 자유롭게 삶에서 인격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잠깐 사족을 달면 그 교회는 그렇고요. 일반 비영리 쪽이나 이제 그 요즘 MZ 세대들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호칭이 없습니다. 그냥 님으로 불러요. 이름 뒤에. 근데 이런 그 것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이걸 그 어답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예전에 작은 목회를 할 때 교우로 통일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교우로 했고 저희 교회는 그때 직분을 이제 수여를 안 했는데 뭐 작은 교회였으니까. 근데 참 웃기는 일이 저도 교우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못 불러요. 다 교우라고 부르고 저희 집사람까지도 교우라고 차마 억지로 이제 불렀어요. 저보고 못 부르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이게 목사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인들도 이제 그게 참 쉽지는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예, 그 원래 몇 분 더 남았는데 그 플로어에서 온 질문들이 이제 없으면은 더 있으면 네, 주시죠. 네. 네, 가버넌스 리더십 역량을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 재교육 이 말씀은 이제 김경수 대표님 하셨지만 뭐 또 이제 그 하실 수 있으니까 이분은 목회자고 이분은 평신도고 그 입장에서 각각 말씀하시죠. 네, 이제 재교육이라고 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우리 그 인터뷰했던 목사님들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그 처음 교회 올 때만이 아니라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버넌스와 관련돼서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거냐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이 대부분
참여율이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강도의 문제거든요. 집중을 그러니까 참여해도 결정해주는 누군가가 결정해주는 문화 속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얘기했던 그 서양 그 카버넌트를 하는 거죠. 매년 이게 나는 교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거 매번 까먹잖아요. 매년 해도 그래서 그런 거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만 얼마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그거를 그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대신에 어떤 당회원이나 운영위원들 이분들한테는 조금 더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높은 어떤 리더십 교육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 말씀하셔서 동의하고요. 그냥 덧붙여서 그냥 제가 뭐 들은 얘기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좀 더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거버넌스를 되게 중요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하려고 하면 교인들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많대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좀 연세 있으신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끌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회의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유부단하고 리더십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전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인데 아까 제가 뭐 빗자루 어디 둘까요? 점심 메뉴 뭐 할 거야? 한 게 그 목사님 얘기인데 실제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목사님은 다 지시해 주셨는데 새로운 목사님 걸 안 정해주니까 힘든 거예요. 점심 메뉴 정해주고 빗자루 어디다 둬야 될지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의존적이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무슨 문제가 생겨야죠. 교회에서는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빗자루 여기다 뒀어? 했을 때 목사님이 두라고 했습니다 하면 다 정리되거든요. 내가 이게 좋아서 내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이게 시비가 붙을 때 이게 뭐 답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 메뉴 하라고 하셨어요 하면 이게 뭐 누가 시비 못 붙이거든요. 이미 교회가 오랫동안 그런 관행이 굳어진 거예요. 목사님 의존하게끔. 그래서 이런 문화를 깨는 게 사실 이제 쉽진 않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김 대표님 같은 분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좀 강의도 듣고 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또 플로에서 혹시 질문 지금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예, 한번.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이제 얼마나 된 교회들인지, 오래된 교회들인지 아니면 얼마 생긴 얼마 된 교회들인지 그거에 따라서 거버넌스가 달라질 수 있다고. 네,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3년에서 아까 말씀드린 75년 정도 됐고요. 아주 스펙트럼이 넓고 조사한 데들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표를 나중에 하나 삽입했는데 그게 좀 전문적인 거라서 이제 제가 좀 그랬는데 거기 보면 목회자 중심의 가버넌스는 대부분 교회 이제 개척교회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게 효율적이고요.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당회나 운영위원회 중심일 경우에 성장 주기에 있는 그런 교회들 뭐 한 5년에서 10년 차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협력형은 좀 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오래된 그런 교회들이 거기 이제 가버넌스가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더 이제 사실 약간 고급 단계 내용이에요. 통계조사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물어봤어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통계조사도 그걸 물어봤으면 하나의 좀 참고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근데 아마 결과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은 됩니다. 네, 저희가 사례 연구할 때 그걸 다 물어봅니다. 단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봅니까? 라면 대부분 그게 맞아요. 예, 그러면 패널 디스커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